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사건을 도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 25부의 법관을 추가해 신속한 내란 1심 재판을 약속하던 시각 민주당은 사후 약방문은 유감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두는 내용입니다. 특검마다 3명씩 1, 2심 재판부를 설치해 모두 18명의 판사를 두는데 이들은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 선택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입법부가 개입하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은 뺐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을 맡고 있는 지규현 판사 등은 별도 재판부로 교체됩니다. 지금 현재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법안은 또 공직선거법처럼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한 선고를 하게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과 복권, 감형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하는 기존 방식을 거스르는 건데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라면서 여론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 회동설이 실체가 있다는 식의 묵직한 엄호가 이어졌는데 정작 처음 폭로했던 서영교 의원은 추가 증거를 내는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거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가 특검의 대법원장 수사를 지휘한다며 최종 목표는 이재명 정권이 영구 집권하는 일당 독재 총통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업과 생태탕, 청담동 첼리스트에 이어 이번엔 조희대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유튜브의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제3자간 녹취록이 헌법을 능가하는 그런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재판부를 통째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됩니다.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해치지 않는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법원은 3대 특검 사건 재판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특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을 줄여서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란 사건 재판부에는 판사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규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도 형사 25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특검 사건 재판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대 특검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 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해 일반 사건을 맡도록 했습니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줄여 특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특검 사건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되면 향후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35부와 김건희 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7부는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일반 사건 10건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서를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재판 중계에도 대비합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 중계 준비팀을 구성해 설비와 인력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원은 형사법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법정도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입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입니다.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김건희 특검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측 사이에 신경전이 오갑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선 겁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13일 그리고 18일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에게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 입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의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해 의혹의 진위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며 형식이 압수수색일 뿐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당원 명부 관리업체도 압수수색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어제 여야는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각종 개혁 입법에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가시돋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은 최근 여권의 검찰과 사법개혁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전담 재판부를 두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아주 한번 위기적인 독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는 나 의원 주장에 김 총리가 내란 세력이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우리 나 의원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지금 내가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그거는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법, 노조법, 그리고 산재 예방 대책 때문에 기업이 다 망한다. 투자자가 다 떠난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국익을 훼손하는 선 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총리는 일반적 헌법 원리상 연임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방송 3법 통과를 놓고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민노총에다가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직권면직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직권면직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총리가 국회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정부 질문 내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의석에서도 고성이 터져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청해달라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은걸입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법 기습 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를 당분간 수년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 8일 만나 공통공약과 입법 문제를 논의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나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협의체 출범은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겠다며 증시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같은 불합리한 거래를 척결하고 합리적 경제 정책으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15개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란 일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만 해도 3천을 넘을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면서 자본시장 안정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주가 조작, 불공정 공시 같은 불합리한 거래 척결, 상법 개정을 통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 합리적 경제정책, 산업정책으로 비전을 뚜렷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일이 지속 추진돼야 하고 성과도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투기가 국가 경제를 불안케 해 대체 수단으로 주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며 성수품 가격 안정과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두 강대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설 위험이 있다며 가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가진 취임 100일 계기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가치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중국과는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만큼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미국의 요구 조건이 너무 엄격했다며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거라며 미국 측에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한국이 일본과 다른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와 만난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전반적인 협상과 함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은 기술 인력의 미국 출장 문제 해결을 한미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관세 위기 돌파를 위해 미국 생산을 80%로 늘리겠다며 미국의 한국 차에 대한 관세가 한미 합의로 15%로 내려가길 희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투자 발표 행사. 자율주행 전기차와 제네시스 콘셉트카를 전시하며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새 공제 종료로 전기차 시장 전망이 어두워지자 전기차 판매 목표를 빼고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강화합니다. 미국의 한국차에 대한 관세가 25%로 유지되자 현대차는 영업이익률 목표를 7, 8%에서 6, 7%로 낮췄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경쟁국인 일본처럼 15%로 내려갈 수 있도록 무뇨스 사장은 한미가 무역협상 후속 합의에 빨리 도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We all hope that both governments will be able to achieve an agreement that would pose a strong performance of the company, even if on the 15%. 이어 관세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생산을 40%에서 80%로 높이고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에서 2028년 미국 투자 금액을 15조 3천억 원으로 3조 원 정도 늘렸습니다. 또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공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구금 사태 재발을 막을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We hope the US and Korea
can work on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for short-term business travel, especially for specialized technical expertise. 현대차는 픽업 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 중형 픽업 트럭을 2030년 이전에 출시하기 위해 북미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GM과의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차가 해외에서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한 건 올해가 처음으로 이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닥친 복합적 위기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강조하기 위한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고율의 관세 부과를 더 미룰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매각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미중 4차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영국에서 열린 키어 스타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할 수 있다며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But on a much bigger scale, we're pretty close to a deal. We may do an extension with China, but it's an extension based on the same terms that we have right now, which are pretty good terms. 관세 전쟁을 벌이던 두 나라는 지난 5월 첫 무역 협상에서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고 이후 90일씩 합의를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0일에 끝날 예정인데 그때까지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안보 우려가 제기된 틱톡의 사업권을 미국에 매각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에서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 이전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談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We're speaking to President Xi on Friday to see if we can finalize something on TikTok, and it'll be owned by all American investors. And 트럼프는 매우 합법적이고 미국을 사랑하는 기업들이 틱톡을 소유할 것이라며 틱톡 매각으로 미국은 엄청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미국 기업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먼저 구했지만 대치가 이어지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일단 일부 당원의 명부가 압수된 거죠? 일단 정확히는 그 특검팀에서 가져온 통일교 명단이라고 하는 120만 명의 명단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국민의힘 약 500여만여 명의 그런 명단과 당원 명부와 비교를 해서 11만 명을 축출을 해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통일교 120만 명이 우리 전 국민이 5천만 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5천만 명 중에 120만 명인데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 중에 11만 명이라고 하면은 인구 구조학적으로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그 교인들과 대조를 했다면 좋게 100만 명은 나왔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무의미하고 무도한 수사를 왜 하는지 잘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11만 명이라고 하는 명단도 그저 이름만 대조를 한 거거든요. 동명이인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책임당원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매달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또 그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무리한 수사를 위해서 당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열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정당법 위반 혐의와는 관련 있는 범죄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강제 수사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냥 단순하게 50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에서 그 통일교의 교인이 11만 명밖에 안 되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본질하고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지금 특검이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조직적으로 가입된 사람이 몇 명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가입된 사람이 3명만 넘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000명만 넘어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통의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흔적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지금 특검이 윤영호 씨로부터 분명히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당원의 명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추출된 11만 명에서 그 가입된 윤영호 씨로부터 아마 받은 그 명단을 넣어가지고 교집합만 찾아내면 일부의 인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명만 불러가지고 조사하면은 이것은 충분히 소명이 단시간 내에 될 수가 있고, 아마도 보통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키면 누가 추천했는지 추천인의 추천인까지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자신 있게 국민의힘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 정황이 현실로 드러나면 상당히 국민의힘에게 위기의 어떤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대선 국면에서 불법적인 어떤 요소가 추가가 된다면 아무래도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많은 어떤 책임을 국민의힘이 져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침해하는 권리를 좀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통일교 차원에서 그런 정황들을 가지고 수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특검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120만 명의 통일교 교인 명단을 모두 다 확보를 해서 국민의힘 당원 명단과 모두 다 대조를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 기존의 수사 기법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작과 조직적인 그런 동원의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선후 관계가 전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누차 강조드리듯이 국민의힘은 만약에 통일교 측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영업방해 피해자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공당에 대한 그런 당원 명부까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재차 그런데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좋은 얘기 하셨어요. 국민의힘은 피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특검에게 소명을 하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나중에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네. 권성동 개인 그리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일탈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해버리면 같이 조직적으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 수사에 협조를 한다는 것도 그 허용 범위가 있는 것인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포함한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당원 정보를 우리가 피해자이니까 양껏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에서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여는데 여기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중의를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특검이 당사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당사의 서버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까지 기습적으로 사실 강제 수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황급하게 해당 민간 업체로 지도부 차원에서 나섰지만 물리적으로 막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열흘 전에 발부가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왜 열흘이 지난 어제가 돼서야 영장을 집행하러 왔는가, 이런 부분들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AI 조작된 녹취록을 가지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이 민주당의 이런 악재를 덮기 위해서 무리한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세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녹취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로 예정이 됐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의 첫 회의도 취소가 됐는데 어제 있었던 그 압수수색 때문일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 협의체를 한가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죠. 여야 협의체가 기본적으로 여야 대표가 중심이 되는 것인데 당장 장동혁 대표가 민간업체까지 달려가서 그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물리적인 제약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당과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야정 회담의 그런 취지, 여야 간의 그런 협상을 하고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특검의 이런 무도한 정치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생 논의는 어쨌든지 좀 여야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당으로서 묘안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어제 특검에서 국민의힘의 압수수색을 한 게 민주당 잘못입니까? 뭐 특검이 뭐 민주당 소속입니까?
이거는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의 어떤 약점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폭탄 넘긴 듯이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민생 경제 협의체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상원 수첩에 적힌 A급 수거 대상들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 당대표, 민주당의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거기 앞에서 송원섭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그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완전 막말인 거예요.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돼요, 지금. 이것은 정치인의 금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금도를 넘었다고 저희 민주당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 심각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생경제협의체에 조금 들어오신다면 그 문제는 좀 배제하고 민생을 위해서 저희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살짝만 좀 짚어드리자면 이번 특검에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었거든요.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했고 대통령이 반나절 만에 임명을 한 특검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정파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가치 중립적인 수사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것이고 네. 그 3+3 여야 그 협의에는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당이 보이콧할 사례까지 되는 것인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비밀 회동설 민주당이 제기를 하면서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어제 서영교 의원의 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회동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의심하는 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더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심받는 자도 저는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쉽게 말해서 만난 적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댓글을 봤는데 그러면 전화했냐?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냐? 이 정도로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직전에 두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속도, 빛의 속도로 이재명 당시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던 것들. 그리고 대선 선거운동 한복판에 기일을 정했던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지기현 판사의 정말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구속기간, 산정기간 방식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재판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대로 바뀐 채로 갔으면 모르겠지만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한 데만 쓰여지고 다시 시간이 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하지만 침묵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선출직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또 선거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이 임명직들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서영교 의원이 공개했던 녹취 음성 이게 한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공개를 한 건데 AI로 제작된 거다라는 게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지를 했던 게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속된 말로 낚인 거죠. 그러니까 해당 채널에서도 이런 것들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썰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미에 아주 작게 마치 보험 약관처럼 써놓은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 사람이 녹음한 것이 아니라 AI로 만들어진 음성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달라고 경고 문구까지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영교 의원이 이런 보험 약관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지금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서영교 의원 본인도 본인이 그런 공개했던 녹취록, 국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이 그 열린공감TV라고 하는 채널에서 나온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채널에서도 분명히 우린 잘못됐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면피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종합을 하자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AI 음성을 가지고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회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비겁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은 어쨌든 그 외에도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라는 입장이면서도 수사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서영교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그 과거에 뭐 어떤 유튜브 탐사 채널의 보도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 라인에서 고위직으로 근무를 하셨다는 분에게 또 제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난 5월 달에 이런 의혹을 제기가 했지만 이게 확대되지 않았던 거는 그 내용에 대한 신뢰성, 특히나 제보를 했다는 사람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분의 거기에 또 동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자 자체가 신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민주당에서 조금 확실할 수 있겠다, 신뢰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과거 정부에서 민정라인에서 고위직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원래 제보하고 수사하고는 한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자꾸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저희가 여당이긴 하지만 과거 야당일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국회의원이라도 어떤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폭로를 바탕으로 근거로 해가지고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고 그래서 진실이 규명되는 경우가 우리 역사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네. 저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서영교 의원의 이야기처럼 구체적인 제보가 따로 더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의심하는 자도 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더 수집해가지고 국민 앞에 내놓는 노력을 보여야 되고 또 의심받는 자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인데 사실 그 앞에 제보를 했던 사람이 저는 그 노력을 더 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어쨌든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제보에 의해서 탐사라는 과정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면책특권에 저희가 숨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이 군사독재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국회 밖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네. 아무런 위해를 가할 사람이 없고요. 지금 그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법부의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비선출직이라고 얘기하는 대법원장이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국회 안에 숨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를 당당하게 하고자 한다면은 면책특권에 밖에 있는 소통관에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겁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제 생각에는 저희도 고발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직접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짜뉴스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뉴스의 징벌적인 배상을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1호 피고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가의 큰 어른으로서 준엄하게 꾸짖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이런 가짜뉴스, 유튜브 가짜뉴스를 잡겠다라고 하는 정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상습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과거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 열린공감 TV에서 소스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김의겸 네. 의원이 1심에 지금 벌금형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고도 새만금 청장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정말 막장이 따로 없다. 이런 패턴이 이런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를 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국회에서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마치 정말 몰랐다는 듯 사실이라고 하면 유감이다. 화들짝 놀라는 척 메소드 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언론이 싫고 개딸들이 좌표를 찍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가짜뉴스 제조기 같은 행태들을 하루빨리 중단을 해야지만 정부 여당으로서 지금 집권을 했다라고 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하는 행태는 무도한 야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지적이셨는데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아들 얘기를 했을 때와 지금의 케이스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부승찬 의원이 한 제보와 관련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허위 사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거짓인지 사실인지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저는 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본인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 얼마든지 본인이 비판하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미숙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저희 민주당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권고를 했을 때 그때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두 눈 부릅뜨고 요즘 세상에 무슨 계엄이냐고 얘기했습니다. 면박 주고. 그때 건너편에 있던 국민의힘 청담동 첼리스트 얘기 그때도 하면서 또 의혹적이냐 가짜뉴스냐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계엄이 일어났는데 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겁니까? 두 번째, 한독수 전 국무총리 계엄 선포문 자기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데 왜 있는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 앞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CCTV 드러나니까 인정했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면서요. 검찰청에서. 그런데 이거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교도관의 증언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왜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옹호한 거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만 하면 안 되고 자기 진영에 있어서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태도를 보일 때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중립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 진영에게 불리할 때는 침묵하다가 남의 진영에서 조금 불리한 얘기 나오면 목소리 높이는 거 저는 상당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네,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을 좀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중에서 대다수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가 없었으면 정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싶을 정도로 비상계엄을 많이 좀 면피성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허무맹랑한 심지어는 그 근거의 출처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발 가짜뉴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받아라라고 하는 무책임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어제 했습니다. 3개 특검별로 각각 이제 재판부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핵심이 뭐냐면 1심에도 있고 2심에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심의 재판부 3개, 3명의 판사가 각각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3개가 있는 것이고 2심도 3명의 판사가 1명의 재판부를 3개의 재판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6개의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성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네. 원래는 국회에서 추천 3명, 그리고 이제 법원 판사회의 3명, 변협에서 3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치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또 위헌 위법의 소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정치권, 국회의 몫을 빼고 대신에 법무부 1명, 그리고 법원 판사회의 4명,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받아서 9명의 추천위를 꾸려가지고 판사, 현재 재직 중인 판사 중에서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식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몫의 추천위원을 빼면서 이게 사실 위헌성 논란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 논란은 비껴가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떤 형태가 됐건 입법부 차원에서 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추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들이 있거든요.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 그 수사기관이 만들어낸 그런 증거와 입증 자료들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법관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초적으로 저는 이게 권력 분립에 위해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행정부가 사법부 사무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위헌성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633 원칙을 적용을 하겠다, 사면 복권 감형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다 사법부의 기존의 그런 법리들과 규칙들을 어긋나도록 만드는 조항들이거든요. 또한 본질적으로 우리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
중에 기본권인 국민들이 동등한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너무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이런 주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직후에 이 위헌성이 입증된다라고 하면은 그 일련의 재판 과정들이 다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과연 이런 리스크까지 짊어지고 이런 위헌적인 법안을 강행을 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특위 차원에서 이제 발의한 내용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법안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야당과의 어떤 협의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이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거죠. 근데 그 계류 중인 법안에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천을 할 때 국회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국민의힘은 또 배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지적 말고도 또 전문가들의 어떤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게 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 소위라든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다. 그리고 사면, 복권, 감형을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이 내란범들에서 내란범들에게 나중에 추후에 특별 사면을 못하게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마치 몇 년 좀 살게 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대통령의 어떤 특별 사면권을 이용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을 지금 다 사면해 주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주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 또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나경원 의원과 김민석 총리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사법권 침해다. 민주당이 오히려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면 청구하세요. 그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범인이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우려 저희가 깊이 새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는 사법부가 재판을 할 때 어떤 외압에서 자유롭게 정말 법과 양심에 비추어서 판결을 하라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인 거지 본인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지기현 판사 얘기하는데 이분이 지금 본인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한테 계속해서 재판을 맡겨둔다고 하면 과연 재판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법부를 어떤 압력을 가하는 듯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저희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이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옳고 그름이 사라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왜 파면을 당했습니까? 이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위헌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파면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국회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위헌 위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 위헌 위법성을 정당 차원에서 공모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가능성을 떠나서 민주당이 이런 법리적인 것들을 숙고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민주당의 삼권 분립에 대한 뒤틀린 인식이 정말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이 인민최고회의에서 재판까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민주당식의 방식을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는 인민재판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장도 선출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무도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직접 선출이냐 간접 선출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대법원장도 국민적인 정통성을 부여받은 것이거든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동의를 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식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의원 내각제는 국회만 뽑거든요.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간접 선출을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강요들도 다 임명직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논리입니까? 이런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어제 이 위원장은 방송선법에 대해서 이진숙 축출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민주당의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어떤 착각을 좀 깨주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분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어떤 탐문을 해보면 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굳이 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대신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진숙 축출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게 되면 네.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동 해임이 됐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금융위가 사라지고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이 돼요. 그러면 금융위원장도 자동 해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자동 해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적으로 좀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희가 이분 때문에 법까지 바꾸겠습니까? 그저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점이 많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 개편을 하는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네. 이건 좀 반론을 드리자면 그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좀 분화시키는 방식으로 정보조직법을 자연스럽게 개편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능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심지어 내부 강요들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직 일부 정무직에 대해서만 해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누가 봐도 이진숙 찍어내기법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기 3년을 보장받는 독립적인 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도 오지 말라고 윽박을 지른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민주당이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처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체급 키워주기에 여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 핵심 정보죠. CVC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은 지난달 12일에 시작되는데 회사 측은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난달 31일까지 19일간 해킹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한홍 기자입니다.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지난 1일 금융당국 신고 때와 달리 고객 297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더욱이 297만 명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VC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를 이용한 고객들입니다. 롯데카드는 이들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키인 거래에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발생 시 회사가 전액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는 부정 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손실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해커의 최초 공격은 해킹을 인지한 지난달 31일로부터 19일 전인 지난달 12일에 있었고 회사는 19일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카드는 대주주인 MBK의 책임론과 관련해 MBK가 인수한 2019년 71억 원이던 정보보호 예산이 올해 128억 원까지 늘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 중에선 CVC까지 유출된 28만 명 고객에 대해선 회사가 전면 카드 사용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거래에서 해외 이제 직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해외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서 결제를 할 때 CVC 코드 외에는 별도의 어떤 인증 방법, 인증 코드나 이런 것들이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고객의 기본 정보에다가 CVC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CVC 유출 28만 명에겐 카드 재발급 시 다음 해 연회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KT 소액결제 피해자가 362명, 피해 액수가 2억 4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도 더 늘어서 복제폰 우려까지 나오는데 KT가 가능성이 없다며 일축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KT가 지난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 결제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피해 고객 수가 일주일 전 발표보다 80여 명 많은 362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액도 2억 4천만 원으로 늘었고 피해 유형도 상품권 결제에서 교통카드 결제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확인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아이디 2개 외에 2개의 아이디가 더 확인돼 모두 2만 명이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특히 당초 밝혀진 가입자 식별 정보인 IMSI 외에 단말기 식별 번호인 IMEI, 휴대폰 번호도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IMSI가 이제 유출됐다는 걸 확인하고 그 전체 고객 중에서 정확하게 뽑는 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합동조사단과 이제 추가 확대 분석을 통해서 이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 정보 유출 정황에 복제폰 우려도 커졌습니다. KT는 복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유심정보 인증키가 있어야 하는데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아 그럴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증키 값을 보면 불법 복제폰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인증키 값은 우리 시스템 내부와 유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상황에 안심하긴 이릅니다. 복제폰이 없는 상태에서 그 결제가 되는 방식을 아마 해커들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보된 유심키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고. KT는 지난 5일 비정상적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석 달간 사용 이력이 없는 초소형 기지국 4만 3천 대는 연동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고객에게는 통신연계 금융사기 보상보험 3년 무료 제공과 함께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는 고객 입장에서 신속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중국 교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휴대전화를 해킹해 무단 소액 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장모 씨와 류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경찰에 자신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3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찰이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함구 지시 의혹을 포함해 전반적인 관리감독 실태까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홀로 현장에 출동한 이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지기까지 해경의 조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인천지검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검찰청 반부패 기획관이 수사팀장으로 급파됐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 전담검사 등 3명이 팀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순직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함구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2인 출동 원칙과 최대 3시간 휴식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건 물론 근무일지 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이경사 실종 이후 파출소에서 자체 탐색을 벌이다 상황실 보고가 늦어진 정황도 드러났는데 상황실 보고 25분 만에 이경사가 구하려던 남성이 군에 발견된 만큼
조금만 빨리 보고했다면 물에서 50분 정도 버틴 이 경사도 구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된 외부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지시한 가운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 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가 구속기로에 놓인 건 지난 2012년 총재직에 오른 이후 처음인데 한 총재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는 22일 오후에 열립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학자 통일교 총재는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 학자 총재에 대해 특검은 조사 하루 만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돈을 건넸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한 학자 총재라는 겁니다. 한 총재는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자진 출석해 9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한 총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건 2012년 총재직에 오른 뒤 처음입니다. 특검은 또 한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전 세계본부장 윤 씨의 개인 일탈일 뿐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국회에 법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어제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 3가지,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 3개의 별도의 이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할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전담 재판부가 새로 생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요. 이번에 그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는 이 전담 재판부를 담당할 법관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이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공개, 녹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고, 또 눈길을 끄는 점은 이 해당 재판부에서 담당한 이 재판이 최종적으로 이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은 사면권의 대상에 들지 않는 것으로, 사면 복권될 수 없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판결문에 그 판사의 전원의 의견을 또 담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결국 이 판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판결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 그리고 결론을 담는 것인데, 그것을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위헌 논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논란을 피하려고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지금 바꾼 상황인데 이 부분으로 위헌 논란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위헌 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관은 독립해서 재판을 할 수 있고,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이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 법관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분명하게 사법부는 독립하여 구성하여 있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때 지금 안에 따르면
된다면 법무부에서 1명, 법원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이 인원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의 임명을 받아서 전담재판부를 재판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국회 추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관을 추천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의 침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국회 대신 들어온 게 바로 법무부입니다. 예. 하지만 법무부 역시도 행정부 관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재 여당 측 인사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될 때 여전히 삼권 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안대로 정말로 진행이 돼서 나중에 판결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이런 전담 재판부가 만약에 위헌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특검의 수사로 인한 재판의 결과 모두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혼란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전담 재판부가 법안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면 아마도 피고인은 다시 한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든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이 내란 전담부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최종적인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전과는 다른 사법부의 독립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 위헌성 소지 중에서 법무부에서 인원을 추천하는 것 이제 외에도 이 추천된 인원의 그 수가 1배수로 지금 적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렇다면 대법관은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곧바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역시도 어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위헌성 논란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실시가 된다면 지금 이미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내란 재판도 이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행 안대로 통과가 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지규영 판사가 이끌고 있는 이 내란죄의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공판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그렇다면 재판부가 교체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사실상 이제 변론 갱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어받는 그런 수순은 거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이제 형사 25부가 아닌 새로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나머지 재판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여당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일단은 자체 해결책을 내놓았거든요. 내용을 보면 내란 사건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늘리고 그리고 사건 배당을 좀 조율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실시가 된다면 재판 속도는 좀 빨라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형사 25부에 판사 1명이 추가로 투입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해당 판사는 사실상 형사 25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른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이제 일각에서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부 해결하고자 새로운 판사 인력을 투입하고 다른 사건을 좀 담당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 내란재판부의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데요. 지금 내란재판부에서도 현재 12월까지는 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벌써 지금 9월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걸로는 보이지 않지만 신속한 재판 그리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속도도 내고 정확성도 기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편 건 지금 굉장히 국회 측에서 강공을 하면서 다른 재판부를 꾸려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형사 25부에서도 신속한 재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건 그 사법부의 결정만으로 지금 이런 조치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1명을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내란 전담을 하는 그런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법안이 새로 만든 것이고 그런데 그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새롭게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당원 명부 확인을 위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에서 총 11만여 명의 명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명단을 이제 통일교 교단의 교인들과 이제 명단을 좀 비교해 본다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이 통일교의 어떤 그 로비 의혹이 불거진 그 시점에 통일교 교인들이 이제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규모로 가입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라던가 이런 국민의힘 내부적인 어떤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현재 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당사 그 당원 당보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데이터, 당원 당부 명부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명단을 지금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검 측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통일교 교인들의 명단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특정 시기에 만약 이 통일교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가입되고 이들이 실제 당내 투표 등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도 국민의힘과 7시간 대치를 하면서 임의 제출을 요구를 했지만 이제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엔 물리력을 동원해서 명단을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영장에 보니까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통상적인 겁니까? 통상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진짜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압수영장이 발부가 되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예. 집행을 전제로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인데 지금 특수한 상황,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그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영장을 받은 측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치적인 탄압이다, 어떤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맞서면서 영장이 정상적으로 발부가 되었지만 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굉장히 또 격렬한 대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집행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 번째 지금 이 특검의 압색에 대해서 저지에 나선 거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까? 만약 이 압수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 측 인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했다거나 아니면은 이 집행을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런 별도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인지 아니면 평화적인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다,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인지 이것은 좀 판단이 갈릴 수는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별도로 만약 범죄로 구성될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부분으로 방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범위에 신규 가입한 통일교의 교인이 3,500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수가 만약 동원했다는 당원의 규모가 좀 달라지는 것이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전 시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전체 통일교 교인을 지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특정 시기에 새로 가입한 그 교인들의 명수로 보자면은 3,500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사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3,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신규 가입이 된 것인지 이들이 과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당원으로 활동을 하자는 의지를 갖고서 가입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교단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특검 측이 좀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 투표에 참여할 때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특정인을 지지하라고 지시받은 바가 있는지 단순히 특정 교인이
특정 시점에 이 정도 인원이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추가적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강요나 강압에 의해 가입된 것인지, 그래서 특정인을 투표에서 지지하도록 지시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 교단에 압박이 있어서 실제로 가입을 한 그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 교인들이 압박을 실제로는 받았긴 했습니다만 자발적인 가입이었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게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가입이 됐다면, 그리고 그 가입이 자발적이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뭐 문자나 공문이나 어떤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통로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도 특검 측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 하지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가, 그런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심의 의사, 내가 강압을 느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 여쭤보면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법의 위반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어떤 정당에 강제로 가입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교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했다거나 그에 예. 따라서 강요된 헌금과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 종교 단체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종교 탄압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측도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지금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받은 지 하루 만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22일에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양측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까요? 아마도 한학자 총재가 이미 출석을 하기 전부터 특검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9시간 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할 때 다음 소환 일자를 통보하지 않은 부분이 그 증거라고도 저는 여겨지는데요. 양측은 결국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윤영효 전 통일교 본부장이 전진법사 전성백 씨를 통해서 고가의 샤넬백이나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은 윤영효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고 통일교 자체 측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보다 강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영효 전 본부장이 더 이상 교단 일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고소도 진행했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통일교와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그런 주장을 하리라고 보고요. 이에 반해서 특검은 윤영효 전 본부장의 진술, 주장 등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모두 통일교 측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그런 청탁이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을 할 것이라고 보고 결국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갈 정도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특검 측이 지금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특검 측이 뚜렷한 물증 없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이것은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퉈볼 만한 측면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지금 한학자 총재가 종교 지도자이자 고령 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에서 다뤄지겠지만 현재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특검 측이 확고한 물증을 갖고 있는데 모든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면 이 자체로서 추후에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역으로 특검 측이 구체적인 물증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오히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분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정반대의 결론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공은 특검 측에 넘어가 있다고 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히려 피고인 입장에서 정말 구속이 필요한지를 재판부에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 그런 물증들도 있지만 그에 덧붙여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을 때도 새롭게 제시된 문자 메시지 증거 등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대신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그 사업가에게 보낸 그 문자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림 취향을 묻는다거나 이후에 사건이 문제되자 휴대폰을 바꾸라고 한 그런 정황들이 구속 사유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물증이 제시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학자 총재의 진술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점이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의 성격으로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권성동 의원은 돈은 아예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액수를 떠나서 일단은 돈이 건네진 것으로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권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세뱃돈 정도의 차원이었다. 인사를 와서 그에 대해서 덕담을 하면서 건넨 일종의 용돈 같은 작은 어떤 선물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권성동 의원이 이전에 했던 이야기와는 일부 모순되는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추후의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일단 정치인과 종교인의 만남이라는 점 자체에서 국민들은 왜 만났어야 됐는가 그리고 만났을 때 세뱃돈 성격, 그러니까 일부 선물 쪽으로 진행된 금원이라고 해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이 부분, 이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심사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정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등을 규탄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보란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스스로 퍼뜨린 허위 사실과 공작 정치 공작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망하고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성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이자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조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며 일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입니다.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서는 현직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민주당 측이 제기한 이른바 비밀회동 의혹과 관련해서 공작이라고 표현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면 이 사건을 1호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률을 만들어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회의 내용도 곧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회의 현장으로 곧바로 연결합니다. 국민과 함께 독재 정권을 이겨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란을 극복했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어깨를 걸었던 동고동락의 역사였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를 만들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70주년을 맞이하여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주권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100년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가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복지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년 전 오늘 평양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의 일항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2023년 11월 윤석열은 9.19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감시 정찰을 재개했고 북한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모두 자제하고 서로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겉으로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의 명분을 꾸며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대화, 신뢰관계를 통해 이런 평화 합의를 오직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깨버린 것입니다. 대화 협력 없이는 평화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고 심리전 방송도 멈췄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로 가는 현실적인 3단계 북핵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 군사 합의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막고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런 명문의 말을 못합니까? 송승용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개꿀에 콩 고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몇몇 법관들이 소시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판사 내부 구성원들이 주장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는 별도로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 합의 25부의 법관 증언과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왜 진작 내란정당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찔끔 한 명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회의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